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주간 핫이슈 업종 정리 첫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이 시간에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100은 다 알 수는 없어요. 거기 깊은 뜻, 어떤 방향이지. 하지만 제가 자꾸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밀하게 모든 포석이라든지 다음 수순 부분들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추세는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어떤 트렌드로 가는구나,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구나. 종목군도 마찬가지예요. 산업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탑다운 방식 부분 할 때도 이게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개별 종목군 매매 부분에서 분석을 할 때도 이 원리 자체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첫 번째, 금감원장이 바뀌었습니다. 뭐 선임 부분들이 됐는데 이 출신 자체가 상당히 많은 개혁 부분들을 시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피아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도 뿌리가 너무 깊어서 론스타가 우리나라 외환은행 매각 부분들에서 4조 원대를 가지고 갔죠.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정부 소송으로 거의 5조 원대를 내놔라. 근데 그 담당하고 그때 론스타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결정했던 사람이, 그때 실무진들이 그대로 현직대로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이 5조 원 소송의 대책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그 원인과 결과 부분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다시 대책반까지 이번에 또 맡았어요. 모피아의 힘이죠. 모피아 힘은 정권도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권까지 위태롭게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감원장이 채용 비리 관련된 부분들로 물러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기식 전 그 비례대표 대표 의원이었던 이 김기식 씨가 금감원장에 내정이 됐는데, 이분 성향 자체가 참여연대를 창립을 했던 분이에요. 참여연대를 창립을 했고, 사무국장 정책실장 역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예전에 뭐 소액주주 운동을 해가지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고 재벌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정부 트렌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마감 브리핑 앞에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 현대 글로비스가 인적 분할 관련된 부분들로 드라이브 거는 게 아니라 세고 소득세를, 양도세를 내는 방향으로 1조 원 정도 양도세를 내는 방향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전자그룹, 그 다음에 비전자그룹, 금융계열 쪽으로 태스크포스가 미전시를 대체를 하고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그리고 금요일장 오후에 그 코스닥 펀드, 모험 펀드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부 펀드가 일부 들어가고 여기에 또 부가적으로 자금 집행 부분이 되는 것처럼, 기존의 산업은행의 역할 자체가 대기업 위주의 어떤 정책적인 자금 부분들을 저리로 빌려주는, 그러니까 자금이나 분배 자체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었던 거죠. 여기 집중이 됐던 게 이제 그 병폐가 너무 좀 심각해요. 그래서 약간 대만식 모델 부분들로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의 각 중요 선상의 뭐 공정거래위원장이라든지 이번에 김기식 금감원장도 이런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 때 이 김기식 전 이번에 이제 금감원장으로 지명되신 것 같은 별명이 있어요. 재벌 저격수, 그 다음에 금융권의 저승상자, 이런 별명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기업 공개하고 모리은행의 민영화라든지,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있죠. 이거 이제 우리가 산업 부분하고 볼 텐데,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K뱅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정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절대 불가 원칙 부분들을 고수하면서 법개정을 막은 전략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신용카드 사태가 터졌을 때 문제 부분들을 좀 해결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39%에서 27%까지 인하하는 어떤 혁신적인 공을 올렸던 법 개정 부분들까지 드라이브를 걸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자본하고 산업자본이 은행에 하려고 하는 걸 삼성이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은산분리를 반대했던 만큼 인터넷 은행의 추가 인가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이고, 두 번째 가맹점 수수료 관련된 부분이죠. 서민 정책. 이 부분, 그 다음에 카드 사용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민 정책적인 드라이브 부분들을 걸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 기본 맹령 부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자본, 대기업 위주의 정책 구도 부분은 우리나라 제조업 체질 부분들을 중소기업 위주 부분들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여기 이제 지방 분권 관련된 부분하고 그 연관시켜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물론 관세 관련된 부분들은 잠깐 미뤄지고,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지재권, AI에 집중적으로 서로 주도권을 누가 잡고 가느냐, 셰일가스의 주도권을 잡다 보니까 미국이 에너지 주도국이 좀 됐죠. 그로 인해서 오펙이 거의 지금 가동이 되긴 합니다만은 전에보다 파워 자체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 선상에 하나의 카드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특별방송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상하이 원유 선물 거래소가 이번 주 26일부터 이제 가동이 좀 됐습니다. 미국이 원래는 원유 수입량 자체가 가장 많았던 국가 중 하나인데, 중국이 2017년도에 이걸 넘어섰어요. 근데 이 원유 수입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뭘로 해야 되나? 달러로 해야 되죠. 달러의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 그래서 상하이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이, 기초 통화는 위안화예요. 뉴욕이라든지 뉴욕 상업거래소 WTI 기준으로는 당연히 거기는 달러죠. 근데 여기는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기초 자산 자체가 석유나 이런 부분들인데, 키워드는 그거예요. 위안화로 선물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달러의 기축통화 부분들의 어떤 반환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서서히 워밍업 단계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잠자는 호랑이의 코트를 건드는 역할 부분들 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 부분의 카드 부분하고 이 원유 선물. 근데 이제 시장에서 한편 우려하고 있는 게, 원유 선물 거래 자체가 될 건가? 주 후반에 이걸, 오늘 아침에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본 것 같습니다. 원유 선물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이 세계 2대 원유 소비국인 동시에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구상이 됐는데, 중국 당국이 다수의 금융기관들에게 위안화로 수입 원유 결제 준비 부분들 지시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미중 간에, 미국은 만약에 직접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나온다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원유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라든지 소비 부분도 워낙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거래소를 운영시킬 수 있는 파워 부분들이 있는데, 생긴 지, 개장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베이비죠. 베이비겠지만 이게 커졌을 때, 왜? 중국 자체가 워낙 많은 수입 부분들, 소비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위안화로 결제 부분들이 확대된다는 의미 부분들은 달러하고 달러의 기축통화의 역할을 가장 크게 했던 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의 원유 결제 부분들을 달러로 하겠다는 게 가장 큰 역할 부분들을 좀 했어요. 1970년대 후반 정도에 사우디아라비아 미락 관련된 부분이 했는데, 이게 조금씩 균열이 되고 있겠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생긴 이 시장의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 부분에서 하나의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석유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국가인데 에너지 자원은 충분하죠. 그런데 소프트뱅크하고 가장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 부분들을 만든다. 뭔가 넌센스죠. 석유 기반 같은 경우에 석유 기반에서 우리가 석유 기반을 한다 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단편으로 하나가 딱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을 할 때 이제 석유 기반 부분에서 뭘로 바뀌고 있나요? 전기차하고 수소차 이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러면 물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석유를 발전을 해야 되고 뭔가 에너지 자원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의 어떤 자동차 플랫폼 부분에서 전기차 플랫폼이나 수소차 플랫폼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 현재 수요 자체가 10이라 하면 이 10이라는 수요 자체가 더 늘어나기에는 이제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변화 포인트 부분들로 나중에 진행이 될 가능성 자체가 크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 부분들은 상하이 원유 선물 거래 관세 부과 부분들 6개월 하고 품목 부분들로 인해서 뭐 한두 가지 불협화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이 있고 테슬라도 좀 시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시끄럽고 기술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느낌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죠. 근데 많이 올라왔어요. 한편 우리가 인정할 게 인정해야 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분도 얘기를 드릴 때 실적 좋다. 하지만 이 시점 부분에서 가격 실적의 작년 3, 4분기, 4, 4분기 가이드라인이 10이었다 가면 올해 하반기 내내 이 10을 넘어갈 만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거기에서는 저는 쾌수촌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 상단은 한계가 어느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주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조금씩 비탄력적으로 그러면 외국인들은 금요일장에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부 매도를 하고 기관 쪽에서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은 이 전기전자 쪽 부분도 사익이 올라갔고 수익 자체가 많이 나온 종목군들의 그리고 이제 고평가 영역 부분들에 진입이 되려고 하는 가이던스 부분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쪽 종목군들로 좀 이동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은 5G가 되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 부분들을 하는데 그 전에 시장 자체가 워낙 파이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드렸죠. 미국의 규제 완화 부분들도 나중에 돈이 풀렸을 때 이 폭발력 부분들을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규제 부분들을 지금 풀고 있고 거기에 지금 글로벌 시장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이 좀 더 누가 먼저 땅을 먼저 더 많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 싸움 부분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뭡니까? 시장 자체의 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판 자체가 더 기본의 1이라면 이게 3으로 5까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시장 강대국들은 더 유리한 고지 부분들 포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윽박지르는 역할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 자체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인플레이션 시대로 말씀드렸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 자체가 계속 자산 자체가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에 기본 우리가 3년 정도는 계속 여기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불협화한 부분들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어떻게 항상 신고가로 날아갈 수는 없죠. 단지 거기에 중간중간 쉬는 파동 부분에 이제까지 과열되던 걸 시키고 다시 재추진 동력 부분들을 얻으면서 주도주가 그 지수 자체는 다 순항 부분들을 하는데 지수, 종목, 섹터 이 흐름 주도주의 테마 주도주의 흐름 부분들은 색깔 부분들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주간 핫 이슈 업종 총정리 첫 번째 방송 부분들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